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심장내과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순간 단 10초 안에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 중 상당수는 올바른 대처법만 알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생존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지식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심장마비 응급 생존 전략 7단계는 실제 응급의학과와 심장내과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급한 순간에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즉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잘못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첫째,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환자들은 이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코끼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무거운 바위가 가슴 위에 올려진 것 같다. 가슴을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5분 이상 지속되며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왼팔로 뻗치는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나 저린 느낌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목이나 턱 등으로도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은땀이 갑자기 흘러나옵니다. 더위나 운동과 전혀 관계없이 온몸에 차가운 땀이 비 오듯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몸의 순환계가 비상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감입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며 실제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여섯째, 호흡곤란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충분히 숨을 쉬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건강했던 분으로 어느 화요일 오후 3시경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중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짜서 그런가 생각했죠. 하지만 곧 가슴 중앙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 환자분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기고 소화제를 사러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약국 앞길에서 쓰러졌고 약사분이 즉시 119에 신고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서 혼자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미리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있다면 즉시 멈춰 서세요. 한 걸음도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다면 가스레인지부터 끄세요. 화재 위험도 있지만 계속 서서 요리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 중이라면 즉각 중단하세요. 조금만 덜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심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심장 근육의 일부가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괴사하기 시작한 상태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무리를 주면 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활동할 때 심장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위기에 처한 심장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안전한 자세는 이렇습니다. 바닥이나 침대, 소파에 앉거나 누우세요. 서 있으면 의식을 잃었을 때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 등 추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고 견디려 하지 마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됩니다. 둘째,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하지 마세요. 운전 중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일어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셋째,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공기를 쐬려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존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생존 확률을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물과 함께 삼키면 위산에 의해 파괴되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확한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알씩 혀 밑에 넣고 입을 다물어 침과 함께 천천히 녹입니다. 5분 기다려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한 알 더 복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알까지 5분 간격으로 복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복용하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복용하면 실신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100mg 용량을 씹어서 복용하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 위궤양이나 출혈 경향이 있는 분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가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끼고 옆집 이웃에게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빌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평소 혈압이 낮은 편이었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각한 저혈압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심장마비보다 저혈압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응급실로 데려왔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 있고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어디 몇 번지 몇 동 몇 호입니다. 핵심 정보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설명하려다 보면 귀중한 시간만 낭비됩니다. 상황실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질문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 정확한 증상, 의식 상태, 호흡 상태, 평소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물어봅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되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세요.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실 직원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절대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차가 실제로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받을 때까지 계속 통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호흡이 멈출 수도 있고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119 상황실의 전문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119 상황실에는 응급의학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19 신고는 단순히 구급차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전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받을 때까지 계속된 의료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활짝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무거운 응급 장비와 들것을 가지고 이동해야 합니다. 문이 좁거나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경우에는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 어느 쪽으로 와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복도나 현관불을 켜두세요. 특히 밤 시간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거나 목줄을 채워두세요.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한다면 평소에 가족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문을 열 수 없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74세 여성 환자가 새벽 3시경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10분 정도 지나서 의식을 잃었고 스마트 도어락이 잠겨 있어 구급대원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부르고 자물쇠 전문 업체까지 동원해서 문을 열기까지 무려 45분이 걸렸습니다. 그 소중한 45분 동안 환자의 뇌와 심장은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미리 문을 열어두었다면 10분 안에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 하나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나 문 앞에 장애물을 치워두세요. 올바른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만 제대로 취해도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이나 소파에 반쯤 기대듯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보다는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왜 이런 자세가 좋을까요? 이 자세는 정맥 환류를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만약 호흡이 곤란하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까지 더 올려야 합니다.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편안한 각도를 만드세요. 숨쉬기가 편해야 심장도 덜 힘들어합니다. 옷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모든 것들을 즉시 풀어주세요. 넥타이는 완전히 벗고 셔츠 단추는 목 부분을 풀어주세요. 벨트도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풀어버리세요.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체온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이 떨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하면 전신이 떨릴 수 있습니다. 얇은 담요나 옷으로 몸을 덮되 너무 두껍게 덮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첫째, 엎드려 눕지 마세요. 이 자세는 심장과 폐를 압박해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지 마세요. 일반적인 쇼크 환자에게는 다리를 올리라고 하지만 심장마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속 자세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편안한 자세를 찾았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혈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입니다. 효과적인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반드시 배로 숨쉬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쉴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만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입을 살짝 벌리고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 이런 호흡법이 효과적일까요?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깊고 느린 호흡은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를 적절히 배출시킵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리듬을 계속 유지하세요. 너무 빠르게 호흡하면 과호흡이 되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마시지 마세요. 심장마비 때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는데 이때 입안에 물이 있으면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제로 기침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심장마비 때 기침하면 좋다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강제 기침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더라도 119 상황실과 통화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계속 대화하세요. 의식을 유지하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평소 요가를 즐겨 하셔서 호흡법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요가에서 배운 복식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침착한 호흡법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생존 도구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익혀두면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준비해 둘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입니다. 이 작은 준비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건강 앱을 통해 의료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건강 앱을 실행한 후 하단의 요약 탭에서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세요. 그 다음 의료 정보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잠겨 있을 때 보기 옵션을 반드시 켜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설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설정 앱을 실행한 후 안전 및 긴급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의료 정보를 눌러 들어가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정해서 안전 및 긴급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12 이상에서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등록해야 할 필수 정보들. 등록해야 할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형입니다. O형, B형, AB형, O형뿐만 아니라 RH 인자도 함께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O형 RH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응급수혈이 필요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둘째, 알레르기 정보입니다. 특정 약물이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페니실린, 아스피린, 조영제, 견과류, 새우 등 알레르기가 있는 모든 것을 적어두세요.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입니다.
약물명을 정확히 적고 가능하면 용량도 함께 기록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등은 응급처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넷째, 응급연락처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를 2-3개 등록해 두세요. 이름과 관계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다섯째, 기존 질환 정보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간질환 등의 병력을 적어두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환자가 쇼핑몰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병력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보호자도 즉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에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출혈 위험이 높아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 덕분에 의료진은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잘못된 처치로 뇌출혈이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은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의 투자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가 무조건 사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심장마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응급처치 지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7단계 생존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고 조기에 발견하세요. 가슴 압박감, 왼팔 통증, 식은땀, 어지럼증, 구토감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심장에 추가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셋째, 평소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다면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하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은 절대 먹지 마세요. 넷째, 119에 즉시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통화를 유지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문을 열어두고 구급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작은 준비가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자세로 누워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편하게 하세요. 조이는 옷을 풀고 적절히 보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째,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규칙적인 복식 호흡으로 의식을 유지하세요. 호흡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핵심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준비입니다.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등록해두고 가족들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공유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지식이 언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더 이상 두려운 질환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한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심장마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